자, 사인방과 개방파의 대입을 볼게요. 1973년 8월에 개최된 전국 대표대회에서 등소평이 다시 중앙위원회에 복귀되었다. 자, 이때 문혁을 통해서 세워잡은 왕홍문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장춘규가 정치국 상무위원, 강천과 요문영이 정치국으로 선출되었다. 자, 요들은 이제 보통 그 사인방이라고 하죠. 사인방. 그 사인방의 주도 인물이 강청이고요. 자, 근데 당시에 국가 정책 문제에 있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경제 정책을 둘러싼 프로레타 혁명 노선을 추진한 사인방과 그다음에 개혁 개방 정책을 위한 그 외국인 기술 도입하여 현대를 추진하겠다는 실무파 대립이 격화되었고, 특히 사인방은 인표들 공자에 연결시켜 비판한 비딘 비공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죽은 인표보다는 주일례를 공자에 빗두어서 건조어 비판한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비린 비공운동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언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편 1975년 전국 인민대표대 제1회 회의에서 주울레는 중국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 공업, 군사, 과학 부분의 4대 부분의 현대화 노선을 추진했으며 적극적으로 선진 공업국으로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자, 모택동은 등소평은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1973년 말에 그들 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총참모 그 임명하고 이듬해 공산당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회 요직을 맡겼다. 자, 그래서 이제 등소평도 이제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내쳤던 등소평도. 등소평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공업과 과학, 농업, 해방군의 그 정동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사인방은 등소평 노선을 부유주의 계급 개혁이라고 비판하였다. 자, 이쯤 공산당 그 고급 간부가 참가한 전국회의에서 농업을 대체해서 배우자는 주장을 어, 강력하게 이제 대두됐는데, 자, 이 대체라는 것은 이제 조그만 마을인데, 요게 이제 농민 출신 공산당을 했던 진영기라는 사람이 지도하에서 집단 농장 경작 방식으로 해서 생산력 증가를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모범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런데 이 대체 농업 방식, 이 대체 농업 방식은 주로 개혁 개방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예전에 그 집단화 방식이죠. 인민공사, 네, 이런 유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의 농업 방법을 둘러싸고 사인방과 등소평은 격렬하게 대입했다. 그래서 이제 고급 간부회에서 농촌공작을 추진했던 정치국 하국봉은 생산관계 혁명화와 생산력 발전의 불가분을 강조하고 전국을 농촌을 대체형 농장으로 개조하여 모택동에 힘을 얻었다. 자, 일단 사인방은 앞에서 얘기한 이 대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왜냐하면 모택동은 비슷하잖아요. 인민공사와 등수평은 당연히 반대했던 사람이지. 얘는 개별 농가의 어떤 생산력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하국봉은 이때는 이제 그 신인이었어요. 정치군이었지만 신인이었고, 그때 이제 이 싸움을 지켜보다가 요 사인방에 지지를 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국봉이 사인방하고 친했던 건 아니고, 이 하국봉도 사인방 싫어했어요. 예,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를 한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이제 등소평하고 사인방 하국봉을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그래서 이 모택동이 하국봉을 지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모택동 등소평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죠. 기껏 뭐냐면 등용해 줬더니 대체를 반대하네. 대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집단화, 인민공사 제도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등수평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1976년 1월 주일의 수상이 죽고 전국이 불안과 슬픔에 쌓여 있는 가운데 사인방을 중심한 등소평 비판 운동이 전개됐으나 문화 대혁명 같은 격렬한 반응을 나타나지 못하고 도리어 천안문 사건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4월 4일 날 주일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천안문 광장의 인민영웅 기념비 앞에 쌓이면서 수십만의 궁중이 집결하여 공공의 사인방을 비판하는 시를 낭독하고 연설했다. 심지어 인민은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며 진시황의 봉건사회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택동은 진시황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자, 이런 사태 속에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강청은 천안문 사태를 조직적 반혁명 책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꽃다발 철거와 연설자 체포를 요구했다. 북경시 혁명위원회 주임 오덕은 4월 5일 날 강정을 봉쇄하고 공중을 체포했다. 자, 그러나 주일의 추도와 반사인방 운동은 남경, 항주, 정주, 태원 등 지방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모태똥 사망과 문혁의 종말과 그리고 등소평 분장 볼게요. 자, 천안문 사건 이후에 사인방은 언론기관을 총동원해 등소평을 중심한 실무파의 비판과 문화대혁명의 이념을 강조하는 열을 올렸고, 그러나 모태똥의 새로 국무원 총리 겸 당 1 부주석이 된 하국공은 문혁을 긍정하면서도 사인방의 가격 투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죠. 그래서 하국공은 이제 이 사인방에 대해서 사이가 서로 안 좋지만 일시적으로 앞에서는 좀 협조를 했던 거고, 이제 하여튼 이 등소평이 모태똥이 죽자마자 이제 하국봉은 사인방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하국봉 입장 앞에 설명했죠. 모태똥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또 개혁 개방도 하는 양계 범시론자 전체를 했죠. 양계 범시. 자, 근데 이제 1976년 7월 28일 모태똥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바레만 연안이 에서 대지진을 당상시에서 그래서 65만 명의 대재난이 일어났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9월 9일 날 모태똥이 사망을 하죠. 모태똥의 비유하여 세웠던 사인방은 그의 죽음과 함께 하국공의 지시로 모태똥의 경호대장이었던 왕동웅의 지휘 아래 중앙경보부대에 의해서 체포되어 비극적인 종말로 맞게 되었다. 한편 하국공은 모태똥의 정통주의자 자처하면서 모태똥의 혁명인을 긍정하면서도 사인방 개혁 개방 정책을 무시한 하면서 사인방의 개혁을 생산의 발전층을 무시한 극우 노선을 비난하면서 등소평을 대수도 혁명 정치에 중시한 해대공자도 뭐냐면 몰아붙였다. 자, 그렇지만 이제 등소평을 비난을 했지만 이 사람도 개혁 개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어요. 이 사람도. 네. 자, 근데 사인방 비판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학 대혁명에 대해서 비판이 재현되자 하국공은 이에 저항했으나 이제 등소평이 등장한 게 10기 3중전에서 등소평은 당 부수설 겸 그다음에 해방군 총참모장을 복귀하면서 당 전환에 기계됐고요. 그다가 이제 한편 하국공은 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화대혁명의 종교를 선언했다. 1978년 들어와서 이제 등소평을 중심한 개혁파는 모태똥 혁명 노선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가기 시작하여 그 모태똥의 정치나 지시의 결과가 나쁘며 각오로서 비판하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11기 3중전에서 이제 뭐냐면 대전환 획기적인 조치가 가해졌죠. 먼저 문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이 문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11기 3중전회가 아니라 11기 6중전회예요.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됐어요. 자, 11기 3중전회는 개혁 개방 노선을 확정지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하국봉이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그 당 총석에 있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요때 당시에 실권이 거의 떨어졌고, 요때 이제 등소평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면서 실질 당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 노선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11 6중전회 때 문혁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상당히 이제 깎아내렸죠. 예, 잘못된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모태똥 혁명 노선을 부정함으로써 모태똥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와 함께 윤석열을 비롯한 290만 명 이상의 실권자의 명예회복을 이루어졌고, 그 대신에 문혁 추진 세력들이 거세되었다. 또한 주을에 의해 등소평을 중심한 개혁 개방파가 추진했던 4대 노선 현대화가 최종적으로 추진된 결정을 했다. 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한일 중으로 대치할게요. 네, 뒤에 넘어가서 한일 내용을 보죠. 그다음 개혁개방 정책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2차 천안문 사태. 보통 우리가 천안문 사태 할 때는 1989년에 있었던 제2차 천안문 사태까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적인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걸 이제 무슨 사회주의? 초급 사회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그러니까 중국적인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나 포용된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과거의 통계 경제보다 신속하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진전되면서 심각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죠. 그래서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들. 지금 권력층들,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돈 먹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시진핑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상무위원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래 놓고 이제 개혁 개방한다고 이제 부정부패 축제한다면서 자기 반대파는 다 쳐내고 자기들은 뒤에 돈 먹으면서 자기 해외 그냥 스위스 계좌나 뭐 이런 데 처박아 두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좀 그래요. 예. 자, 그 인플레이션이나 도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의 어떤 수준 저하,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 사고 방식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대두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1989년 6월 제2차 천안문 사태가 이루게 되었다. 원래 4개 현대 외에도 5개 현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이제 경제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진다. 자,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게 1978년 가을부터 있었는데 등소평은 정치적 민주화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등소평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외국 자본을 빨리 받아들여서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예.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까지는 바라지 않았어, 이 사람은. 왜냐면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 일당 독재, 그러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그 뭐냐면 개혁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당 그 독재 체제가 등장하지 않도록 못했던 같이 당을 혼자 독점하지 못하도 집단 지도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 행정개혁 시스템 이런 것들 제도개혁 요 정도에 맞춘 거죠. 등소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민주화, 다당제과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 그거죠. 자, 하여튼 그러나 등소평 4개 현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길, 그리고 푸르타와 그다음에 그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주장하고, 4가지 기본 원칙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아시아사 읽을 때 그 서울문화 아시아사 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민주화를 주장한 활동가를 탄압을 했다. 개혁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들을 안정시키고 경제 견수를 위한 정치적 안정화와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자, 이후 1980년대도 당내 개혁 개방 속도 범위, 내각 원칙 고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고, 1986년 북경 예선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 그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호유방 등소평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견해를 제시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간 달라요. 등소평은 당내 개혁이야. 당내 개혁. 일당 독재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얘기고, 이 호유방 같은 경우에는 일당 독재에서 좀 벗어나서 다당제 형식으로 해갖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서구식 어떤 민주주의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등소평과 이제 호유방은 초창기 때 협력 관계였어요. 개혁 개방이라는 뜻은 맞았는데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등소평이 호유방을 이제 쳐내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이제 4가지 이제 기본 원칙 견지, 불주와 자유와 반대의 부증 원론이 나타났다. 급진적인 지식인의 반발을 이어 12월 전국대회에서 민주화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등소평도 이를 지나치게 판단해 탄압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1987년 1월 지식인과 학생들 요구에 너무 유용하게 대응했다는 책임을 짓고 호유방이 이제 물러나죠. 예. 그리고 그 총서기직을 제3자인 조자영이 이제 들어가죠. 예.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자기 오른팔 왼팔로 했던 오른팔 호유방을 의견 차이고 쳐내고 조자영을 이제 뭐냐면 등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조자영도 호유방과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등소평식 어떤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서구식 어떤 민주화 정치, 민주화 정치를 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두의 갈등이 이제 어디에서 표출되는 거야? 제2차 천안문 사태에서 이제 표출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천안문 사태에서 막 그 학생들이 천안에 모여갖고 이제 민주화를 외치니까
그 당시 조자방이 가갖고 좀 늦게 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냐면 그럴 때가 아니니까 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뭐냐면 얘기를 하면서 풀자. 지금 잘못하면 군대가 동원돼서 너희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등소평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물 와서 설득을 해. 그냥 짓밟아 버리면 되죠. 군대 동원해서.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1988년 가을에 들어가면서 개혁개방 진전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위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한 주장과 그다음에 서구식 민주화를 도입하자는 그런 필요한 주장이 맞섰다. 그래서 특히 후자의 지식인들은 5.4 운동의 70년이 되는 1989년부터 위경생 등 민주화를 요구하다 투옥된 정치범을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권 옹호 운동을 벌이게 됐고 마침내 4월 15일 실각강 호유방을 사망하자 호유방 추도 집회를 열게 돼요.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을 개시했고 학생운동을 예국적인 민주운동에 옹호한 조장한 같은 극단적 개혁파 집단과 동남아 본 등소풍 같은 원로 및 보수 집단 간의 대립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립이 있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한 5월 중순에 이르면 학생과 지식인 외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 천안문 집회를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게 등소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가 귀국한 뒤 5월 20일 북경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국과 시위대가 사이에 2주간의 대치 상태가 벌어지죠. 처음부터 운동에 지도했던 사람은 대학으로 철수를 호소했으나 통솔이 어려웠다. 일반 학생들이 이탈했고 천안문에는 강경하게 맞선 사람들이 남았다. 자, 6월 3일 계엄부대가 반혁명,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북경 도심을 출동하였다. 군대는 4일 내 천안문 광장에는 몇몇 도로에서 저항하는 학생들, 시민들이 발표했고 강작을 접수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탱크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학생 한 명이 또 와서 탱크를 가로막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서방 여론들부터 해갖고 잡혔는데 그 서방 그 언론 기관에서 그걸 잡아갖고 이제 보도를 냈어. 예. 탱크가 그 사람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멈칫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밤에 들어와서 이제 밀어붙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6.3 6월 3일 날 6.3 항쟁이 나오죠. 또 4.3 하여튼 6월 3일 날 계엄부대가 반응용 폭동을 진압한다는 문구로 동원해갖고 천안문에 있었던 시민과 학생들을 그냥 탱크와 장갑처럼 밀어붙여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수백 명이 죽게 되는데 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인명이 이 사건에 희생되고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망명했다. 자 등소평 이 사태를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정복시키고 서방 측의 그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을 움직임을 진압한 걸 정당화시켰다. 그 다음에 제2천안문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민주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진압됐고 실각간 조장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무명이었던 강택민이 이제 총선기를 취임했죠. 그래서 강택민을 이제 그냥 자기 후계자 삼았던 거야.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강택민은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상해시 당 총속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무리들이 같이 올라오게 상해파로 해갖고 이제 그다음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사건 뒤에 이제 등소평은 개혁 개방의 지속을 청명했다.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서방사의 비난과 경제 제재로 한때 대외 경제 주도가 약화됐으나 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 개선, 서방 각국 간의 관계 개선 회복을 통해서 1990년대 경제 성장이 가속화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간의 국교가 수립되죠. 이게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죠, 공식적으로. 자, 특히 해체 이후 이제 소련과 동료들의 경제 혼란과 민족 붕괴를 보고 중국 국민들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에 뒀죠. 서구식 민주화도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정과 경제다.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좀 세계적인 어떤 변화와 추세가 좀 맞지 않아. 보통 경제적인 어떤 선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화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상하게 경제적인 어떤 분은 성장했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해. 그래서 중국에서 뭐 와서 거기 중국에서 이제 모든 그 인터넷 이제 해외 인터넷 다 차단하고 자기끼리만 이제 하잖아요. 하여튼 거기에서 뭐냐면 그 시진핑 욕하고 중국 공산당 욕하고 하면 곧바로 연락 와서 공안이 와갖고 곧바로 철거정 해갖고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요. 다만 이제 사회내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급 관료들 밑에 얘네들은 비판은 좀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최고 존엄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시진핑이나 당 중앙 이걸 비판했다가는 곧바로 이제 그 잡혀가서 정치보복으로 이제 투옥당하죠. 예. 자, 하여튼 공산당은 근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담보한 유일한 세력으로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고히 만들어가면서 비대해지고 있다. 자, 대의관계의 변화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대의관계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1949년 10월 1일 날 선포된 중국의 포고는 정부의 포고는 중공은 그 10월 1일은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건국 기념일이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인데 이때 이제 천안문에서 그 앞에서 그 누구야 자금성 앞인가요? 자금성 앞에서 이제 그 모태동이 중국의 어떤 건국을 이제 선포를 했죠. 중국 공산당은 평등호의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을 중승하는 어떤 외국 정부와도 동등한 외교 관계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중국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한다면 어느 나라와도 수교했던 태도 표명이었다. 1950년 2월 소련이 중공 정권을 인정하고요. 동유럽과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인도를 비롯한 신흥아시아 국가 및 영국, 네덜란드와 유럽 국가 승인했어요. 특히 인도는 초창기 때 중국하고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영토 분쟁, 그 카시미르 그 직접 북쪽 지역,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의 영토 분쟁을 가지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초창기 때는 사이가 좋았던 국가였죠. 1950년 말에는 도합 25개국 수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대부분은 중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연합에서 아직까지 상위 이사국 지역인 대만이 가지고 있었죠. 국제연합에서 대만을 건너간 중화민국이 중국의 대표로 가입했다. 특히 이 미국하고 이제 더 사이가 척든 게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다니까 이제 중국군이 북한군을 도와줬잖아. 지원을 해줬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는 대만을 포기해도 안 되겠다 해갖고 대만의 제일 친함대를 파견했어요. 친함대 유명하죠. 미국의 함대 중에 제일 큰 함대가 친함대요. 태평양 지역에 방영 함대인데 한국만 해도 2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예. 그래서 대만해협을 이제 봉쇄를 해서 대만의 친함대 파견해서 중국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미국은 대만의 해협에 친함대를 파견하고 필리핀, 인도차이나 방공세력들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자, 요 밑바닥이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죠. 한번 이제 공산화되면 그 공산화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 옆 나라도 다 공산화된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산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도미노 이론인데, 자,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와 대화해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세방에서 자신의 포위나 침략한다는 전략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도 통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국이 땅이 크고 연해안도 되게 많잖아요. 해안도 되게 많은데 실제 중국은 다 막혀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는 이제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있죠. 예, 막혀 있고 이쪽 관련이 중간에 가면 대만이 있잖아. 예, 대만이 막혀 있고 저쪽 남중국 쪽으로 넘어가려니 이미 이제 베트남 뭐 이렇게 필리핀 다 친미 국가죠. 이 베트남은 이미 이제 중국을 손절하고 이제 미국을 돌아선 지 오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때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 쪽으로. 미국하고 친미 국가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이제 남중국의 지역을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한번 나가려고 지금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중국 입장 때는 어떻게든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들 국가들과 어떻게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 밑바닥에는 미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한국전에 이제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싸우는 전시체제가 되면서 재정과 금융 및 시장에 대한 그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농업위에 분야에서
국공유화가 이제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주의 기조가 앞당겼다.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자본주의와 공존체제를 했지만 자본주의 공존체제 포기했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소련식 왜냐면 계획경제 정책으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대세 안 됐죠. 소련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지식 중국식 사회주의나 대세하면서 대학진 운동이라든지 인민공사운동을 이제 추진했죠. 1954년 후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중국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었다. 미국과 같은 강국을 적대고 두고 있는 이상 근대적 국방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유토피아적 미래의 어떤 사회주의가 아니라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 서두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련식 경제 체제를 선택해서 소비재 중심의 경공이 아니라 중국을 편중된 공업화 위주 경제 개발이 추진되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다른 사회 제도를 지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평화 공정 외교를 적극 추진했고요.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도의 내외 비동맹 중립 정책을 제청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가 들어서게 되고 제3세기 연대단 중요한 성과를 거둔 1950년 방둥회의에서 주율례가 참석하여 유연한 외교를 보여주는 그것은 국제사회 중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줬다. 여기까지는 인도와 친했어. 그렇지만 그부터는 완전 국경 경쟁 이후부터는 인도하고 손절됐죠. 여기 방동행위나 뭐 제3세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양사 강의나 서양사 강좌할 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참조를 해주시고요. 근데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의 우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처음 사회주의 체제로서 이행을 시작한 1950년 초반에 소련의 핵 우산의 아래서 군사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고 경제 건설에서도 소련의 원조를 받아 소련의 모델을 추구할 수 있었다. 앞에 경제 개발 정책이 소련 모델이죠. 그러나 이제 스탈린이 죽고 뒤에 후르시초프가 1956년 2월 스탈린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면서 중소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대서방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소련이 사회주의 수정에 미국에 굴복했다고 보았다.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를 지향하면서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이 핵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을 후르시초프가 거절하면서 모 대통령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을 총동원한 대학진 운동을 병했고 결국에는 모 대통령이 이제 핵무장을 해요. 나중에 1960년대 이르게 되면 양국 간의 전면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해 여름 소련에 중국에 파견됐던 1300명 기술자를 철수시키고 257건의 플랜트 계약, 그러니까 공장 건설 계획을 타결했어요. 그 윤석이와 등소평이 중소대기업의 격화 속에 경제적을 서두르기 위해서 조정정책을 채택한 것을 바로 앞에서 본 것 같다. 1964년 후르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르제네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브르제네프 독트린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세계사와 관련되는데 요거는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일국 사회 그러니까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1968년 체코에서 프라하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체코를 소련군이 침입해 와. 그때 내세웠던 거야. 이건 뭐냐면 그 공산주의 전체 이익과 일국의 어떤 이익이 부닥칠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전체 이익이 더 우선시한다. 제한 주권론이라고 이제 하죠 보통. 그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968년 프라하봄으로 알려진 체코슬로바키아 자유운동으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통제 위협이 발생하자 체코를 침공해 자유주의 운동을 진압한 뒤 브레즈네프가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제한 주권론이라고 하는 그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내세웠는데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경우 그 국가가 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유럽의 이탈 방지를 주안점에 두었다. 그래서 브레즈네프 시기 때 소련의 외교 정책 팽창주의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브레즈네프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탈린하고 약간 후르시초프의 반반을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의 개혁 정책 약간 뭐냐 반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예전에 스탈린 시대도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때도 이제 중소 간의 어떤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브레즈네프 체제의 소련이 모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컸고요. 그리고 게다가 1968년 8월에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를 동원해서 프라하에 진입한 뒤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국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브르제네프 독트린을 선언하자 중국의 위기감이 느꼈다. 자, 이 말은 곧바로 뭐냐면 그 프라하봄처럼 이런 것도 책볼 쳐놓은 것처럼 소련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주의 이익이 된다면 사회주의 이익이 전체 된다면 중국의 어떤 행동도 제재하겠다. 그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제 중국은 소련을 사회주의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9년 3월과 8월 사이에 양국 국경에 몇 차례 무력 충돌이 있었고 요때 이제 막 핵 위기까지 왔어. 그래서 소련이 핵무기로 자기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방공호도 만들고 그 핵전쟁 위기감에 시달렸죠. 그 당시에 중국은 그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련이 핵무기를 공격할 경우에 핵우산도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는.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때마치 누가 미국이 이제 나섰죠. 여기 미국 입장 올 때는 적의 적은 친구라고 중국을 이제 뭐냐 두둔하면서 미국 그 소련한테 얘 건드리지 마. 만약 건들면 내가 너희들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예전까지는 반미 성향에 있었던 그 중국이 갑자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또 소련을 자기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친미로 이렇게 바뀌게 돼. 이렇게. 자, 중국인의 대외기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호 관계에 있었던 인도와도 국경 무력 충돌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해요. 달라이 라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국경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를 볼게요. 1954년 중국과 인도는 중국 인도 티베트 통상 교통 협정을 통해 상호 불가침과 영토 부정의 존중을 합의했지만 1959년 달라이라마가 인도 망명을 계기로 국경선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이제 위견 차이로 무장 충돌이 나타났죠. 이때 이제 국경선 중에서 뭐냐면 이제 티베트 쪽에 있는 국경선 있죠. 인도하고 이제 티베트 쪽하고 있는데 이 티베트과 인도의 국경선이 예전에 영국이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맥마흔 라인인가? 맥마흔 라인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 자체가 뭐 중국한테 불리하게 돼 있고 인도한테 유리하게 돼 있나.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티벳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면 티벳하고 인도하고 그은 선이죠. 그런데 중국이 인도 이제 티벳을 장악하면서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면서 인도하고 국경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가죠. 1959년 10월 서부국경에서 양국군인 충돌이 발생되고 1962년 10월 다시 동부국경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인도군이 대피했다. 그래서 그때 중국군들이 인도를 대피하고 인도까지 이제 먹을까이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인도 본토까지 공격하진 않았어요. 인도까지 공격하지 못하고 그 국경선 일대만 딱 장악하고 선국권 물러나왔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을 때 인도를 어떻게 전체 먹어요. 군사적으로 일시로 제압은 할 수 있지만 인도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영토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많은 인구와 영토를 장악하려면 수백만의 병력이 동원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중국도 불리하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자기 선만 원하는 영토만 딱 선을 긋고 그냥 물러나와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1962년 12월 중국군이 일방적인 철수를 하고 1963년 4월에 인도인 포가 정원 선박을 내렸다. 그래서 67년 9월에 다시 시킴과 중국의 국경에서 중국과 인도 간의 격렬한 분쟁이 있었다. 시킴은 어떤 나라냐면 예전에 독립왕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네팔 있죠. 네팔하고 부탄에 중간에 있는 조그만 왕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둘러싸고 또 싸워. 지금은 이제 시킴은 이제 인도용으로 해갖고 인도 보호국을 넣어주죠. 인도 영토예요. 이게. 자, 하여튼 이런 그 무력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정통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중국의 한층 더 위협을 느꼈고, 자, 모택동이 이제 무역 과정의 국방의 삼선 노정을 채택하여 내륙 오지에 장기적으로 구상한 것은 바로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연해안이 1선이고 그 다음에 호남선이 2선, 그리고 사천선이 3선이고 얘네들이 미국 제국주의자 여기에 쳐들어오면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소련도 여기 오면 이쪽으로 방어하기 좋겠죠. 그래서 사천성이나 기주나 운남 지역에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삼선 정책이야.
그러나 소련과 핵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대립하는 것은 커다란 위협이었다. 반소 포방을 하고 전개했던 문역 와중에서 모택동은 주윤회를 통해 미국에 접근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오랜 베트남 전쟁에서 공경에 처해있던 미국도 중국과 타협을 원했죠. 그래서 1971년 그동안 중화민국이 국제연합을 차지했던 중국의 대표권이 중공이 차지됐고 이건 미국의 지원 때문에 미국이 1972년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회복되면서 서방세계 대중국 봉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국교가 회복되면서 서방세계 대중국 봉쇄가 풀렸고 미국과의 국교는 정식으로 1979년에 수립하게 돼요. 예. 1970년대 초반부터 건국이 지속됐던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이제 뭐냐면 지지해 주자 중국에. 자, 이것은 이제 중국하고 수교했다는 것은 대만하고 꼭 단교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대만은 단교하고 중국에 대상을 두고 대만은 다만 이제 대표부를 두죠.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대만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걸 만들어 갖고 대만이 만약에 위험을 다뤘으면 그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죠. 자, 소련과의 관계는 계속 대치 상태였지만 양국 모두 핵전쟁의 공포감을 맛보았던 타 전쟁의 위기는 완화되었다. 자, 요 가운데 1970년대 들어가면 중국이 이제 뭐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소련이 이제 마음대로 예전처럼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대외관계 긴장이 완화되면서 문혁 말기에 주율례 등소평 등이 경제 재건에 전념할 수 있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9년에 중국의 대미 관계 개선 이후 소원해진 베트남 사이의 캄보디아 정권 문제를 둘러싸고 또 전쟁이 나죠. 예. 이 전쟁에서 중국군의 낙후성이 드러나자 군민을 동원한 인민전쟁 전략을 수정해 군사적 현대화 정책을 추구할 방향을 바꿨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소련과 외교 강사 교섭이 진행되다가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소 긴장 완화가 되었고 중국은 제2차 천안문 사건이 이어 국제적 고립화 와중에서 아시아 관계 개선을 깨하면서 베트남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베트남 예전에 이제 아마 싸웠죠.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지원했지만 영토 분쟁을 통해서 베트남과 싸웠는데 다시 이제 국교가 수립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베트남과 또 관계가 나빠졌어요. 남중국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섬들 문제 때문에 또 뭐냐면 중국과 좀 대립되는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 쪽이 이제 좀 붙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미국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거의 뭐냐 약간 친미국가 이런 성향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도 국조를 수입했다. 1997년 7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제1차 중영전쟁 때 홍콩에 빼앗기 시작한 식민지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홍콩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홍콩성 같은 경우에는 남경조약 때 이게 영국이 하향받았고요. 그다음 그 앞에 구둥반도가 있거든요. 예, 구둥반도였는데 구둥 그 하단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역 있죠. 구둥 남부 지역은 국경조약 때 중국 건너갔고 그때 이제 국경 그 구둥반도 북쪽 지역 이걸 보통 신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신계 지역이 그 홍콩의 90% 차지해요. 이 신계 지역과 여러 섬도 있죠. 이 땅은 이제 1898년에 그 당시 뭐냐면 그 구둥 조차 조약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조차 조약을 통해서 그 구둥반도 북부 지역과 여러 섬들을 이제 99년 동안 조차를 내주게 됐어. 원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홍콩성과 그 앞에 구둥 반도 남쪽 지역처럼 그냥 하향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용장이 이걸 또 거부했죠. 그냥 99년 동안 조차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99년은 반영구적이죠. 그래서 그냥 영국도 알았다 해 갖고 이제 신계 지역은 이제 99년 동안 조차를 했는데 이 99년이 언제냐면 1997년이죠. 예. 그래서 1997년에 그 뭐냐면 신계 지역을 반환을 했어야 돼. 근데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계 지역을 반환할 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신계 지역이 그 홍콩의 영역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계를 반환하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구룡반도나 홍콩섬의 도시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기능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다음 198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중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일단 홍콩을 몇 년도에 2025년인가 2030년인가 하여튼 2030년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조건 아래 요거 뭐냐면 어 홍콩 전체를 넘겨주겠다 합의를 본 거죠. 이게 1983년이에요. 합의를 보고 1997년에 홍콩 전역을 다 넘겨줬죠. 이걸 이제 무슨 원칙이냐면 일국 이체제라고 하죠. 한 국가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이 동시에 공존하는 체제야.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걸 뭐냐면 중국이 또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면 홍콩 반환도 있지만 이는 일국 이체제를 통해서 나중에 대만을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대만이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 같은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면서 너희들도 우리한테 통합하면 자본주의 체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지금 홍콩 보안법 같은 거 만들어서 실제로 그냥 홍콩이 중국 그 본토의 한 개 지역을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일국 이체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도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를 겪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대만 문제 해결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죠. 보통 대만 간의 그 중국 간의 관계를 양국 관계라고 안 하죠. 이건 양안 관계라고 해요. 대만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서로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 서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국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간의 어떤 양정부 간의 관계다 해서 양쪽의 대만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 그 관계를 양안 관계로 하고 그래서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홍콩 정부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은 일종의 지방 정부에 불과한 거고 대만의 이제 입장 올 때는 중국을 이게 뭐냐면 그 뭐야 중국 중앙정부는 뭐 지방정부 정도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기조들이 바뀌죠. 민진당이 등장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죠. 대만을 그러니까 그게 더 국민당이 반대를 하죠. 무슨 대만을 독립시키냐? 대만이 이미 중앙정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독립을 공식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공식화시킬 거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어긋난다 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이제 뭐냐면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이상에서 살펴본 같이 건국이의 40년간 국제 정세가 격동했던 것은 건국 초기부터 서방 세계부터 봉쇄되고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과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있었던 상황 때문이다. 자, 대얘기는 미래의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향한 사회주의 전진적 건설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력을 총동원해 눈앞의 전쟁 위기에 대처하는 데 국민 동원 논의가 제공됐다. 이런 대얘기를 통해서 그런 걸 제기했죠. 대표적인 게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 미국과 대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국내 단결을 이제 하면서 자기 반대 세력들 다 숙청시켰잖아요. 그래서 문혁 말기부터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이 완화되면서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고 비로소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추진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뒤에 부분은 이제 서구의 충격까지 중국인의 생활을 해갖고 중국의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건너뛰고 각자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는데 뭐 그 신동기에도 그렇게 내용이 없어. 이거보다 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알려면 어 그 3편이 근현대사 책 있죠. 그 4권하고 5권이 제대로 됐거든요. 4권과 5권을 관심 있는 분 보세요. 근데 굳이 요번 연도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번 중국 공산당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더 이상 시험 문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만 이제 산업은 아시아사 있죠. 산업은 아시아사에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강하고 동아시아 교과서 강독할 때도 그 내용을 좀 보강을 하면서 좀 강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마지막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60번이고요.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강의는 이제 그 산업번호 아시아사 있죠. 요걸 할 거예요. 요걸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동아시아 교과서 근현대 부분을 강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늘 끝났고요.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